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이 출발당 최고위원회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출발당 최고위원회 순서입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그 아침을 책임져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에 그 안방마님 같은 분이시죠?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종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 첫 선을 보이는 이 김남국 변호사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사실은 뭐 이종근 실장님이랑 이 김남국 변호사님 두 분 너무 좀 잘하신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 이종근 실장님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우리 그 김남국 변호사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했더니 네. 방송 시사계의 그 젊은 피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하시더군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저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오래된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니 근데 저는 김남국 변호사하고 사실 방송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네. 그 당시는 정말로 뭐랄까요. 정의감이 넘치고 네. 그리고 전투력이 있었던 그런 시사평론가였는데 지금은 이 뜨거운 가슴만이 아니라 냉정한 그런 논리까지 겸비를 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월요일마다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제 아무래도 오늘 그 최고위원회 그 백미죠. 이 한 주 동안에 그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먼저 꼽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먼저 그 이종근 실장님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네. 그레이엄 미 상원 의원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북한과의 전쟁 장기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한테는 섬뜩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는데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속내를 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네. 이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워낙에 매파였고 또 뭐 이 오래전부터 김정은을 도살자라고 칭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더라도 결코 김정은을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강경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한반도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질 피해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국가의 어떤 안정이나 안보에 사실은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끔찍한 얘기인데 네. 지금 대북 특사가 간 입장에서 우리가 김정은에게 봐라 미국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다 태도를 바꿔라라고 할 수 있는 또 이 기재로 쓰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우리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이런 발언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자, 김남국 변호사님. 네. 저는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28일자 구두 논평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28일 구두 논평을 통해서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뭐 문재인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이다.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또 친박당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떼는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이러한 어떤 노력에 비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논평이라고 봐야 할 건데요. 네. 또 특히나 홍준표 대표도 역시 1심 선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들과 충돌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태도가 변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김무성 대표가 또 갑작스럽게 또 출연하면서 김영철을 척살하게 해달라고 또 했고 네. 또 북핵 폐기특별위원회까지 출범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어떤 일련의 발언과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결집, 안보를 통한 보수결집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네. 보이고요. 네. 한마디로 뭐 세의 확장보다 그것보다는 내부 결속을 두고
집도키 결집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아마 이해를 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내부 결속을 하느냐. 네. 오히려 표를 얻기 위해서는 확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확장을 하는 게 어렵고 지금 현재 또 태극기 집회에 나가시는 강성보수라고 칭하는 이 분들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정말 보수가 맞느냐라는 이런 책임을 네.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우리 이정근 실장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앞서 이제 그레이엄 미 상원 의원의 좀 우리로서는 좀 끔찍한 이런 발언도 좀 소개를 하셨는데 2007년 이후 11년 만이라고 하죠.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대북 특사를 이제 오늘 파견하지 않습니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서 서훈 이제 국정원장까지 네. 양두마차로 가게 되는데 자, 이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 결정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정근 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보수 야당은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보하고 있습니다. 네. 비판 자체를 유보하는 것은 결과를 봐야 된다. 어저께 윤영찬 홍보수석이 2시에 발표하는 거를 봤는데 내용과 그다음에 누구를 보냈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보냈냐 이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네. 첫 번째 내용으로는 사실은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이 먼저 정상회담을 지금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 정상회담 하자. 그러고 이번에 특사를 보내면서 의제 네. 정상회담은 어떤 의제를 할 것이냐 이런 특사를 보냈을 텐데 그거보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비핵화. 비핵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북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대한 포괄적 협의를 한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것은 정상회담보다 더 급한 것은 우리가 그럼 비핵화를 어떻게 이 의제로 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냐. 저는 이 시각은 굉장히 옳은 시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은 좀 힘들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남북 정상회담만 그렇죠. 된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또 야기될 거거든요. 다시 3월, 4월 초에 한미연합훈련이 재개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북한이 미사일 쏘고 이러면은 사실 남북 정상회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북미 간의 대화에 좀 물꼬를 타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자, 김남국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이번 대북 특사단 구성이 정말 최적의 구상이다. 네. 이런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높이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특사단의 목적 자체를 보게 되면 북미 간의 대화를 하는 접점을 마련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하는 것 또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 한쪽 설득해서만으로는 끝나지가 않고요. 양쪽 모두를 중재 설득해서 북한과 미국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는 게 이번 특사단의 목적인데요. 그렇죠.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북한만을 설득한다라고 하면 서훈 원장만 보내면 됐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정의용 안보실장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 직접적인 대화를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정의용 안보실장을 통해서 함께 단장으로 보내가지고 미국에 대한 신뢰를 얻으면서 동시에 미국이 걱정하는 불안해하는 부분을 부식시켰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대북 특사단 구성 자체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보고요. 또 특히나 이 북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바로 또 미국으로 가겠다. 미국 특사를 파견해서 미국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사단의 목표 설정 자체를 달성하기 위한 최북의 구성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특사단 사실은 굉장히 압박감이 심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딱 원포인트 꼭 집어서 뭔가 성과를 좀 가져오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역대 어떤 특사도 사실은 이렇게 압박감이 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4월 연합 훈련 있지 않습니까? 예정돼 있죠. 예정돼 있고 이제 패럴림픽과 4월 연합 훈련과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군사적인 압박의 어떤 강도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시간적으로 쫓기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빨리 이번에 결정을 보지 아니하면 연합 훈련이라든지 이런 의제
전제가 그대로 사실 우리가 더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좀 시간적으로 좀 압박감이 심할 것 같고요. 이종근 실장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서훈 국정원장이 이제 그 특사단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국가안보 특히 이제 그 간첩 잡는 기관의 장이 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대목은 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역대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북한과 대화를 할 때 사실 국정원장이 나선 예가 많습니다. 그렇죠. 옛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 이우락 예. 네. 그때는 이제 안기부장. 중앙정보부장이 갔었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자유한국당에서 그땐 비밀 회담 아니었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갈 때는 통일부 장관이 가는 것이 옳다. 일견 그 말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담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이 가는 것이 특히 더군다나 조명군 장관이 진짜 대북의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노하우가 있는 분인데 다만 지금은 굉장히 실무적인 어떤 접촉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를 이끌어내야만 하기 때문에 북한을 잘 아는 성 국정원장이 가는 것이 저는 현재까지는 뭐 나쁜 선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훈 국정원장이 사실 이제 그 대북 접촉이 굉장히 많은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국정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국정원을 간첩 잡는 조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정원 업무 자체 중에 방첩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은 맞지만 그 외에도 대테러 업무라든가 산업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국정원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축소할 수는 없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특사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을 설득하는 겁니다. 북한을 설득해야지 그래야지 미국과의 대화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이번 특사단의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북한과의 굉장한 접촉 경험이 있으면서 북한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 가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말이죠.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자 이제 이번 대북 특사단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가서 북한하고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이제 북한한테도 뭐 좀 내줘야 될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한미연합훈련 문제가 결국은 그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사실은 그 의제가 가장 저는 불안합니다. 불안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이유 자체가 미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선후가 잘못돼서 마치 미국이 압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어떤 그런 훈련이고 그것 때문에 북한이 핵을 지금까지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했다. 선후가 이렇게 돼서 마치 북한의 어떤 그런 북한과의 카드로서 한미연합훈련이 쓰인다는 자체는 사실은 그거는 저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앞으로의 협상과 협의를 위해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 훈련을 이렇게 축소를 한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잠정적이죠. 북한이 태도 변화를 만약 보인다면 이런 가정하에서 어떤 카드는 될 수 있어도 그 전제가 이것이 북한의 위협적임으로 훈련을 축소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조금 다른 견해인데요. 사실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보면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연기는 절대 할 수 없다. 어떤 경우라도 연기는 못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축소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시대적인 상황 한 15년, 20년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확대하기도 했고 축소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이 정말 이번에 대북 특사단을 보냈는데 전향적인 태도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춰서 연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도 지난번 건군절 열병식 때 예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중계도 안 하고 굉장히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의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점을 반영을 해서 훈련 알겠습니다. 연기나 이런 축소 자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종근 실장님도 원칙적으로 아무튼 훈련은 따로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진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 말씀이시죠? 김남국 변호사의 그 말씀만 동의합니다. 뭐냐면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이라고 전제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생각을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검찰 수사
빠르면 오늘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그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서 이 중간 수사 결과 이제 정식으로 보고한다고 하죠. 이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그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이 수사 중이던 그 검찰팀이 이 검찰총장에게 뭐 중간 수사 결과를 그 정식으로 보고한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이런 경우가 좀 과거에도 좀 있었나요? 예, 원래 중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중간 수사 결과 보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중간 수사 보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사했던 내용을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빠뜨리는 것이라든가 향후에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지휘를 받는 정말 중간 점검 차원의 수사 보고인데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보고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자체를 거의 다 완료를 하고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제 소환할지 소환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검찰총장의 결단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가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언제 소환할 거냐 이 날짜 조정하러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언제와 그러니까 육하원칙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불구속 수사냐 구속 수사냐일 것 같아요. 지금의 전체적인 검찰의 흐름은 사실은 소환한다는 건 거의 결정이 다 됐는데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 구속 수사를 할 거냐, 불구속 수사할 거냐. 이거에 대한 어떤 정무적 판단. 사실은 검찰도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검찰총장한테 이걸 보고한다는 건 즉 검찰총장이 자기 책임 하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제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인 만큼 그 검찰로서도 그 총장 차원에서의 나름대로 어떤 판단, 그렇죠. 결정도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할 여지 자체를 줄였다라고 보입니다. 이번에요?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요. 너무나 여러 가지고 하나하나가 정말 중대한 사안들입니다. 금액만으로도 100억 원에 육박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불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가? 아마도 이 형사소송법 측면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소환 시기가 이제 언제쯤 될 거냐 이게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게 오히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추가로 나오면서 소환 시기가 오히려 좀 늦춰지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던데.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전직 대통령을 부르는데 여러 번 부를 수는 없고요. 한 번 부르는데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는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할 텐데 최근에 물론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늦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3월 이내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압박감은 굉장히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일가까지 다 해서 아들까지 가고 물론 정두원 의원의 입을 통해서지만 김용 여사의 어떤 비위권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내가 나서서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점이 딱 맞아 떨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이상 늦추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3월 둘째 주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소환 시기가 늦어진 것이 아마 검찰에서는 평창올림픽 전에 소환을 하지 않고 평창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소환하는 것을 계획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계속해서 추가적인 혐의 사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팔성 전 회장에 대한 어떤 메모라든가 공천 헌금이 갔다라는 이러한 어떤 진술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3월 중순 정도 그 정도에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일단 이제 검찰이 소환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과 또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는 좀 여기까지고요. 잠시 광고 들으신 후에 4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 지금 시각 8시 33분 55초 지나고 있는데요. 이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월요일에 교통정체가 좀 심합니다. 이렇게 정체가 길고 질기게 이어지는 이유 약하게 뿌려진 빗방울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부간선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 대부분의 구간에서 답답하게 이어져 있고요. 양재대로 수서 가는 길 서남 나들목에서 영곡사거리 방향으로 밀리고 과천 쪽으로는 수서에서 구룡마을, 구룡 삼거리에서 영곡사거리 쪽으로 정체 중에 있습니다. 송파대로 따라 복정 가는 길은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석촌역까지, 가락시장역에서 가락시장역으로 밀리고 있고요. 잠실대교 쪽으로는 송파사거리에서 석촌역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가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다시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은 강동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동작대교는 지나야 속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시선, 최동호 시사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아주 좀 새로운, 좀 이색적인, 이색적이기보다는 이 경기 소식보다는 좀, 한 주제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네, 지금 우리 사회의 그 성폭력을 고발하는 이 미투 운동이 이제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대한체육회, 오히려 좀 거꾸로 가는 느낌이라고 하죠? 예. 대한체육회가 이 성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가지고,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7월에 울산에서 한중 청소년 교류대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때에 이 대한체육회에서 학교 체육을 담당하는 여성 부장이 이 노래방에서 회식하는 자리에서 이 체육회 결제라인 요직에 있는 남성에게 이 과도한 신체 접촉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함께 노래방에서 목격했던 직원들이 있고요. 이 목격자 중에 한 명이 체육회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자, 이것이 묵살되고 은폐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 1월에 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됐고요. 자, 이 문체부가 엄정 조사 후에 이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 가해자인 이 해당 부장은 현재 대기 발령 상태고요. 네. 아직도 이 성추행권에 대한 징계는 내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사건 발생이 지난해 7월이었고, 올해 예. 1월에 문체부 감사에서도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좀 이상한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일반적인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건하고는 다르게 이제 가해자가 여성이고요, 이제 피해자가 남성입니다. 네. 게다가 이 피해자 남성이 체육회의 이 결제 라인 요직에 있는 인물이고요. 이 때문에 체육회가 이 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체육회 내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실제로 체육회 직원이 내부 고발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에 이 체육회 간부가 내부 고발자를 따로 일식집으로 불러내서 사건 은폐를 회유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덮고 가자, 모른 척하면은 좋은 보직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네. 했고요. 실제로 이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던 증인 중에서 처음에 성추행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다가 지금 입장을 바꿔서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을 바꾼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요? 예. 자, 하지만 이 체육회 회유에도 불구하고 이 체육회 내부에서 이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분이 아직 계시고요. 네. 또 체육회 내부의 1차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그대로 지켜내려고 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육회 내부에서는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미 논란이 됐던 문제까지 그 내부에서 이렇게 회유를 했다고 한다면 그 회유 사실까지도 이미 좀 상당히 좀 문제가 됐던 건 아닐까요? 예, 그렇죠. 체육회 내부에서는 이미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 체육회 내부 관계자에게 이제 확인해 본 사실로 아직까지 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이 체육회는 이 그동안 이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하고 개최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죠. 왜냐하면은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네. 아무리 평창 올림픽 때문에 바빴다고 하더라도 이 체육회 감사실을 통해서 이미 사실관계 파악이 다 되는 상황이고요. 네. 아직까지
그런데도 징계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보고요.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최동호 평론가께서는 그 직접 이 대한체육회는 물론이고 이 문체부 입장도 인터뷰를 좀 해보셨다고 하는데 뭐 체육회와 그 문체부 입장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문체부 입장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체육회 입장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이고요. 자,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체육회 감사에서 이 사실을 적발했는데 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 조사 후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자, 문체부 관계자는 이 체육회 보고를 검토하고 난 뒤에 엄정하게 조치가 되지 않으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인권과 성폭력에 대한 의식,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좀 아주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 체육회 완전히 좀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드는 이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제가 보기에 더 심각한 문제, 이 체육회 내부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정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자, 이것은 이제 체육회 내부가 이제 그만큼 인권과 성폭력에 대한 의식이 뒤떨어져 있다는 거, 또 이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하는 것이 이 체육회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이 잘못된 권위 의식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보고요. 네. 정말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체육회에서 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가 싶은데, 뭐 이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빙상연맹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사실 그 체육회가 나서서 잘 조정을 하고 이제 제대로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체육회 내에서도 이렇게 이 성폭력 사태까지도 이제 은폐가 되는 이런 상황 왜 벌어진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좀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 구조적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그 인식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개해서 잘못을 고쳐내는 것보다는 이런 사건 자체가 발생했다는 것을 숨기는 것이 체육회의 이 권위를 인정받는 길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체육회 집행부 내부 임원들끼리 서로 그들이 벌어진 사건을 덮어주려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도 자리 잡고 있겠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감독 부처인 이 문화체육부에서 이번에 좀 제대로 체육회에 대한 그 감사 같은 걸 좀 진행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문체부에서도 1월에 감사에서 적발을 했고요. 이제 그 후에 이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문제가 이 체육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관리 감독 주무 부서에서 먼저 이 감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진상을 밝혀내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그 정인설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강화된 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안전진단이라는 건 재건축 실시하는데 첫 단계인데요. 아파트 단지 보면 현수막 이 붙잖아요. 이게 처음 붙는 게 안전진단 통과, 경축 이런 것들인데요. 그동안은 이게 거의 통과 의뢰처럼 거의 신청만 하면 거의 통과가 됐습니다. 90% 이상 통과가 됐었는데 이걸 막아보자는 거였죠. 지난달 20일에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보통은 이 정상화만 발표하고 한 20일 정도 행정예고를 보통은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절반으로 열흘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지난 2일 행정예고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의견들 수렴하잖아요. 이런 걸 분석하는데도 보통 한 5일 이상 걸릴 것 같았는데 바로 하루 이틀만 끝내고 오늘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일사천리로 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집값이 재건축 규제를 통해서 재건축 단지가 좀 잠잠하니까 집값이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보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건데요.
이제 재건축 단지에 있는 아파트들, 단지 주민들은 이제 다들 불만인 거죠. 이 막판에 이제 턱걸이해서 안전진단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도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비상인 거고 기습 시행이다라고 네.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송파구, 강동구 등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30년 넘은 이제 안전진단 신청하려고 했던 그 단지들은 재건축 추진 상황이 뭐 네. 쉽게 되지 않다, 불투명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도 그 당초 그 예정됐던 발표가 됐던 이 재건축 그 안전진단 기준보다는 조금 좀 완화가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달 20일에 발표할 때만 해도 붕괴 위험이 있지 않는 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힘들게 하겠다. 즉, 그동안의 배점이 낮았던 구조 안정성 배점을 20%에서 50%를 높였거든요.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살기 정말 힘든 상황, 이런 주거환경 배점 기준은 40에서 15% 내렸는데 네. 너무 못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완화한 게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락 같은 형태로 통해서 구조 안정성에서 뭐 그 최저 등급을 받으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가구당 지금 한 대 만약에 법정 주차 대수라면 실제 주차 대수 0.4대 이하여야지 최하 등급을 받는데 네. 앞으로 0.6대 이하여도 최하 등급이 나오도록 했거든요. 그럼 조금 더 재건축이 좀 용이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게 이제 정부 이제 설명인데 네. 재건축 예정단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구조 안정성이 주거환경 배점이 15%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꽈락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에 그냥 민심 달래기용이다. 그냥 임시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번 이제 오늘로 그 지방선거가 100일 남았다고 하나요? 네. 이 뭐 남북 관계다, 뭐 경제다 이런 게 이슈가 된다고 하는데 이 재건축 단지가 있는 그 기초단체, 광역단체에서는 네. 아마도 이 재건축 관련 이슈가 상당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미 네. 재건축 단지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뭐 그 주민들은 정권 퇴진은 낙선운동까지 하겠다 이렇게 윽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이제 좀 주제를 좀 바꿔봐서요. 네, 그 중국의 그 최대 그 정치 행사라고 할 수 있죠. 이 양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라고 하죠. 그 정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최고 의결기구인 그 최고 전국인민대표대회도 이제 오늘 같이 시작이 되죠? 네, 정협은 이제 지난 3일에 개막을 했고요. 이제 전인대가 오늘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렇군요. 시황제가 과연 탄생할까요? 예. 지금까지 시황제라면 이제 진나라 진시황을 생각했는데 네. 요즘 뭐 포털 검색어 쳐보면 시황제 치면 시진핑 주석이 먼저 뜨거든요. 네.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미 연임에 성공했고 헌법상 중국 헌법상 그 2연임 이상은 초과한 건 안 되는데 이 3연임 이상을 제한한 규정이 삭제하고 그리고 시진핑 사상을 중국 헌법에 삽입하는 게 핵심인데요. 아마 뭐 지금 분위기로는 될 것 같죠. 이 표결은 11일에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큰 뉴스가 되는 거죠? 맞죠. 그렇죠. 지금 다들 예상 이제 이제 시진핑 독재 체제 1인 체제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또다시 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혼란으로 가는 거겠죠. 네. 오늘은 이 정치 이슈 말고 이제 경제 관련해서 국한한다면 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고요. 국방비를 포함한 1년 예산을 확정을 합니다. 네. 이미 바오치라고 7% 성장률은 포기하고 작년부터 6.5% 안팎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해왔는데 네. 올해도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방비,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방위비 경쟁, 국방 경쟁, 군비 경쟁 하고 있잖아요. 네. 올해도 1조 원 넘을 것이냐, 그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넘을 것이냐, 이게 관심인데요. 오늘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과의 그 무역 전쟁 문제, 이 문제도 뭐 당연히 좀 다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서로 관세, 보복 관세 때리고 유럽, 미국, 중국, 이른바 3강이 지금 다들 난리잖아요. 네. 그게 결국에 국제 무역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중에도 우리나라도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중국 간의 그 싸움 그리고 우리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수출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중국이 그 미국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카드가 이제 미국 국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뭐 국채를 좀 팔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당연히 지금 이 보복 관세를 실제로 물린다면 미국이 뭐 수입 철강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제품에 진짜 이 보복 관세를 물린다라고 한다면 중국도 당연히 이미 얘기를 구두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채
파는 건 뭐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야말로 이제 뭔가 항상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전략은 두 아니면 뭐 이런 식이잖아요. 크게 불러놓고 협상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협상 전략인지 실제로 실행에 옮길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내용을 좀 달리해서요. 요즘 그 국내에서 그 셀프 서비스를 그 도입하는 식당들이 좀 많이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에 패스트푸드점 가면 이 셀프로 주문하는 곳이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뭐 넓어지고 있는데 패스트푸드점은 뭐 다들 뭐 이해하실 것 같은데 뷔페식 식당까지도 이런 셀프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죠. 뷔페 자체가 좀 셀프 서비스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뭐 식탁에 뭐 이런 수저 놓고 판 쓴 거 이거는 원래 보통 그 서빙하신 분들이 가져가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직접 스스로 한다라는 거죠. 그런가요? 한 그 뷔페 그 매장을 보면 올해부터 셀프 서비스로 전환했는데 이유를 물어본 거죠. 사실 그동안 계속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상승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확 올랐잖아요. 이 부분에 명분을 삼아서 최저임금 이상 주고 직원을 고용하기 힘드니까 셀프 서비스 도입을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은 그 뷔페 서비스 가격은 올리지 않고 대신 이런 서비스를 좀 수준 줄이는 뭐 치킨집도 요즘에 가격 안 내려주시네 뭐 콜라 주던 서비스로 주던 거 안 주고 무 주던 거 안 주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그 주식 투자자의 그 3분의 2 수준에 육박했다. 그만큼 그 가상화폐에 대한 그 관심과 투자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말까지 정말 뜨거웠고요. 올해 들어서는 약간 좀 잠잠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인터넷 시장 조사 기관인 닐슨 코리아 클릭 분석 결과인데 올해 1월 같은 경우에 이제 가상화폐 그리고 증권 서비스 방문자 수하고 평균 방문 시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게 인터넷 관련이니까 PC 모바일을 합쳐서 있는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1월 방문자 수가 총 사이트 각종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합쳤더니 509만 명이었고요. 증권 같은 경우에는 776만 명. 그러니까 가상화폐 그 방문자 수가 거의 65% 3분의 2 수준에 증권거래 3분의 2 수준에 육박했다라는 거고요. 방문 시간을 보면 가상화폐 서비스가 증권의 거의 95.6% 정도 육박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많습니까? 특히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계속 보면 보게 된다는 거죠. 실시간을 움직이니까. 이거 24시간 그냥 계속 가동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뭐 증권거래처럼 잠깐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보통 잘 때는 잠깐 뺐다가 다른 본인의 계좌에 넣었다가 다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20, 30대가 53%로 가장 비중이 많았고요. 증권은 중장년층 40대에서 50대, 60대가 64%로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젊은 층이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중장년 이후 세대가 가상화폐 문제 좀 다루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그렇죠. 평론가님도 어떠십니까? 이 무역전쟁 이야기 좀 해봐야 되죠. 간단하게나마 좀 무역전쟁 얘기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제 이 무역전쟁을 시작한 데 대해서 그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그 비판적인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른바 석학들이 이렇게 얘기 한마디로 하면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거다라는 거죠. 단기적 이익이라는 건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 이렇게 하는 건 사실 11월 중간선거가 가장 머릿속에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렇게 자유무역을 주창했던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한순간에 이렇게 돌아서면 결국에 미국 경제에도 휘청거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 크루그만 뉴욕 시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완전 바보 같은 생각이다라고 폄하를 했고요. 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죠.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대공황 당시에나 발생했던 상황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제 뭐 이런 석학들이 얘기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까지 이번에 트럼프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서 만약 이 관세 조치를 강행하면 사퇴할 거다 이렇게까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을 해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내에서도 이런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얘기가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아무도 못 말리죠.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약 이제 그 유럽연합이나 뭐 다른 이 동맹국들이나 여기에서도 이 보복전쟁으로 무역전쟁, 보복 관세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더라도 계속 갈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있긴 하던데요. 이게 결국에 좀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갈 수 있냐는 문제도 있고요. 이게 결국에 한반도 정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연 미국의 정책을, 미국의 어떤 그 움직임을 신뢰감 있게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다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철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